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끝자리 6615번 쓰시는 분이 좋은 말씀 보내주셨는데요. 1번 문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싸움을 말려야지 싸움을 키우면 어떡하나요?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책도 좋지만 실효성이 언제 나타날지 의문입니다. 최대한 싸움을 안 하고 외교적으로 총동원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3787님은요. 일본과 미국과의 경제 외교를 명분보다 자원도 없는 우리의 실질 국익을 위해서 싸웁시다.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게 잘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의견인데요. 8328번 쓰시는 분, 국민연금기금으로 기술공사 설립해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은요, 여러분들의 이런 의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아직 열악하지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마구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더 노력해가지고 좀 더 유튜브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고요.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오늘 일본의 2차 경제보복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 정부의 대책 살펴보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일본에 대한 여론이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치권 대응 방안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이번 결정으로 이제 피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전 산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경제 전장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정부도 밀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말에도 당정청이 대책회의를 가졌는데요. 당정청은 이번 사태를 IMF 위기에 버금가는 제2의 국난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술 자립을 위해서 예산, 법령, 세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는 거고요. 당장 우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대응 관련 예산을 최소 1조 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제 내후년이죠. 2021년 효력이 끝나는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서 대상 기업도 더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각종의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소재, 부품 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한편 이 지소미아 폐기, 한일 군사정보 보유협정 폐기와 WTO,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에 대한 검토도 아마 오늘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과정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얘기는 뭔가요? 일단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장기 전입니다.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루즈 게임인데요. 벌써부터 이번에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을 것이냐? 국내의 경제 전문가들, 특히 한국은행은 앞서서 이미 하향 조정한 올해 성장률 2.2%도 일본의 백색 국가 배제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고요. 대외경제연구원 역시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만으로도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최저 0.27%포인트에서 최고 0.44%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일본의 백색 국가 재해 파장이 아직 어느 정도 가늠하기 좀 어렵다라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이 해외 기관 투자가들 한 40여 곳 가운데 10곳 정도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 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어떤 후폭풍이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조만간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도 힘들지만 지난번에 발표된 거에 보니까 일본도
조금 뭐 반도체나 이런 수출 쪽이 좀 안 좋았다 이런 결과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루즈 게임이기 때문에 장기화되면 어느 국가나 이제 이득이 되는 게 없고요. 오히려 그렇죠. 중국, 대만 등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금 중국이 웃고 있다. 기회가 이번이다. 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해서 우리가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또 기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군요. 맞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일본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10년 동안 납품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의 4개 자동차 부품 회사 제조사가 국내 완성차 업계 부품을 내다 팔면서 예. 특정 업체, 자기네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거래처를 10여 년간 나눠먹게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10여 년 동안이나요? 어휴. 그렇습니다. 총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요.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이 일본의 4개 업체, 이 담합한 업체는 미쓰비시 전기,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 전기라는 회사인데요. 이들의 이 방식을 좀 보면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 삼성 QM5 모델에 적용되는 이 자동차용 변압기 이 얼터네이터라고 하는데요. 예. 입찰할 때 미쓰비시 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 가격을 자기는 높게 써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부품값이 상승한다는 건 차값 인상으로 이어져서 결국 소비자들이 덤터기를 썼다라는 건데요. 이런 사실이 2000년대 이제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뤄졌다라는 거고, 공정위는 당초 지난달 15일 이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당시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던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나 우리도 이 맞보복 성격의 이 과징금 부과가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10년이나 이 4개 업체가 담합을 했는데 겨우 과징금이 92억 원밖에 안 돼요? 글쎄요. 이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순방망이 처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법정 상한선에 이제 굉장히 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당하는 일본 쪽에서는 이것도 아플 겁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법 규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부도 결국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정부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본을 백색 국가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빼겠다라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통해서 일본을 포함한 29개 국가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해서 포괄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 품목이 1,700여 개가 되는데요. 네. 앞으로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빼서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업종까지 꼭 집어 얘기했는데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관광, 식품, 폐기물 등 분야에서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이 사실 2010년 일본 지진 이후에 일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같이 이 기관세 무역 장벽을 높이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는데 물론 뭐 이런 것들 맞대응 카드가 정말 일본의 급소이냐 아니면 이 한국 이외에 대체처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일부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보복 조치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스가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입니다. 우리 정부 고위 인사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2차례, 2번 있었습니다.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일측 고위 인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책임이 있어서 신뢰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이 확실히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입니다.
2차 보복으로 한국 내 반일 감정에 기름을 부어놓고는 적반하장식으로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일본 국내 조직이 때문에 불매나 관광부 인풋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청와대 맞는 국가안보실 것인지 이차장입니다. 포함하여 네, 주말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는 시민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악화 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또 정치권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아주 비범하신 두 분 모셨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이장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우리에게 해법을 정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처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방일단으로 이장미 의원이 일본 다녀오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거 좀 궁금하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읽어드릴 거고요. 박범계 의원께도 여당 입장이나 여당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 비판할 거 있으면 특히 보내주세요. 왜 여당이 자꾸 그럽니까? 이렇게 보내실 거 있으시면 예, 그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장미 의원께 여쭤볼 건데요. 이장미 의원은 그 방일단으로 일본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안전박대 분위기. 저희가 뭐 여당 의원들도 만났고 또 야당 의원들도 만났는데 일단 정치권은 아베 정부로부터 주어진 정보에 기초해서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견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걸 느꼈고요. 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하고 이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철저히 좀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요, 그리고, 오히려. 예.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이유가 마치 이제 한국 정부의 관리 허술 때문이라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잘못된 정보가 이 정치권 안에 퍼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산업성에서 이 수출 관리 품목을 관리하는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한국은 11명밖에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우리는 산업부 원안이 한 4개 부서가 120명 정도 가까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허위 정보를 흘리면서 마치 일본의 그 전략 물자들을 우리가 북한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식의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보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본 정치계에 누구를 만나도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스포츠 문화교류가 이것으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스포츠 문화교류요? 올림픽을 겨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경 올림픽에 대한 상당한 긴장도 분명히 저변에 깔려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점을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번에 꼭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냥 위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여기서도 또 국회의원들한테도 나오는 거네요. 좀 신기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의 그 2차 무역 보복이 3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더 이상 뭐 달라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겠죠. 물론입니다. 지금 이제 7월 달에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제 공급되는 3대 뭐 불화수소를 포함한 그런 그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1차 있었고 엊그저께 이제 일본 가기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전략 물자에 관한 소위 수출 규제를 하는 그런 무역관리령에 이제 개정 의결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공포가 되면 이달 말쯤에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일본이 이제 죽자고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엊그저께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도 모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본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이제
배제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예. 아까 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관광과 그리고 또 뭡니까 식품과 예. 폐기물 등에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네. 그런 맞대응 조치를 취해 나간다. 어차피 상당 기간 동안 당분간은 일본과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을 대전을 뭐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아베 정부만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사실 아베 정부는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상태까지 왔다고 보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일본 내 다른 야당들하고의 어떤 그 외교적 노력은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네. 들어 일본이 자유무역으로 굉장히 성장한 나라인데 네. 그런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이런 정부의 어떤 결정과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저께 뭐 일본 내 이미 시민들의 시위가 시작됐던 것처럼 아베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다각도의 어떤 노력들은 또 한편에서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이 안 통한다는데 이 얘기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랑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대해서 우리 그 4498 쓰시는 분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건 지금 질문이에요. 네네. 두 분한테 질문인데 일본의 주장은 뭐 예를 들면 불화수소 같은 위험물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수출 못하겠다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렇다면 한국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정확하게 해서 그 일본을 설득시키고 일본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국제사회에 우리가 북으로 위험물을 넘기지 않고 있다는 거를 해명을 명확하게 하고 근거를 좀 제시해 주면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아니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략물자 관리에 관해서는 해명이 충분히 됐는데 됐는데 오히려 전략물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 가지고 악용되는 사례는 일본이 더 많다는 거. 그렇죠. 일본이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명이 지금 우리 이정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또는 일본 언론에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 청취자분께서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뭐 일본이 이번에 대한국 경제 전쟁을 도발한 것이 그러한 그 어떤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의심 때문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층적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일단은 불온한 이웃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경제력의 격차에서 1980년대 90년대에 예를 들어서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3만 불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3만 불 후반대 4만 불 초반대로 지난 잃어버린 20년의 경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990년대 초반에 불과 10,000불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지금 3050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죠. 이것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것이고 거꾸로 일본은 그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뿐더러 최근에 저는 한 10월쯤 가야지 이 승부가 날 거라고 보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는 시점이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안 좋은 데다가 일본의 내수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이런 구조적인 모순들을 아베가 소위 전쟁을 지향하는 나라라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군국주의적인 발상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마침 참여한 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언제나 이제 한국으로 돌리고 심지어 정한론에 그런 기반하는 그러한 일본의 오래된 그런 사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구조적인 모순들이 다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 전략물자 관리에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단순하게는 아니다. 요 사실관계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7월 말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 정부에다가 전략물자 관리 책임자들 국장급 실무회의를 하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응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응하니 맞겠죠. 그렇죠. 국장급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일인데 그런 것은 응하지 않고
가지고 우리에게 의혹만 계속 제기하는 한마디로 정말 명분 쌓기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번 과정에 비난만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또 하나 이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이제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사실은 그 소비세를 건들면 일부는 내각이 다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한국에 대한 무도한 저런 경제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일정 부분 승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일본의 국민들이, 일본의 언론들이 일반적으로 아베가 하는 저런 무도한 경제 전쟁을 과연 좋아할까, 지지할까라는 것은 그런 의문이 있는데 상당히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일본의 민주주의가 전후에 성숙되지 않았고 왜곡돼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일본은 제가 뭐 이제 법조인 출신입니다만 우리 노 변호사님도 아실 텐데 일본은 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소송도 잘 안 하죠, 그리고. 예, 잘 안 하죠. 그만큼 국가 중심주의.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벌어지는 사태가 사실 군국주의적인 발상이 전체주의적으로 전체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일본 국민에게 상당히 팽배해 있는 거 아닌가. 그 점을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생각보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른다. 이런 얘기를 사실 자주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일본이 조금 더 경직돼 있고 특히 이제 그 탑다운 방식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좀 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이게 먹힐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요. 예컨대 뭐 그 일본하고 교류는 못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안에서 좀 하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기존의 그 우리나라 그 기업 구조 자체가 대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또 구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은 판로도 이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로인데 과연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 정부 차원의 해결에 앞서서 저는 이때까지 우리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왔던 대기업들 이번 참에 정말 구조적으로 이 경제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네. 실제로 그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의 2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국 대기업이 기술 공동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적고 실질적인 상생 협력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호황으로 한 1만 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면 대기업이 4,000원, 5,000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소기업 전체에게 한 500원, 600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뭔가 부품 개발을 위해서 국산화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 여건이 너무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대기업들의 공정경제, 상생경제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은 대기업도 이제는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자기 성찰 속에서 경제 구조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있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어차피 벌어진 경제 대전입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저는 재검토할 시점이 왔고 국내적으로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경제라는 부분과 굳이 이제 지금 일본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마당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그것을 갈등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제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짚어야 될 대목이 이번에 이제 반도체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불화수소, 고순도 불화수소도 6, 7년 전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냈습니다. SK의 최태원 회장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하지만 제가 이제 산자 위에 있는데 이번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특히 여러 연구소 또 특화된 어떤 중소기업 민들이 실제로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국산화 구호를 외쳤는데 대기업들이 외면한 측면이 있다. 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급할 수 있다. 국산화할 수 있다라고
일본과 거래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가격 경쟁력으로 활용만 하려고 그랬지 예. 실제로 공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꽤 있었습니다.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2부에서 그 인터뷰를 한번 하기도 했는데요. 네.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아니다. 가격 문제 때문에 네, 일본산을 쓴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들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공급을 할 때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을 할 때 아마 불량률하고 가격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처음부터 이 뭐 수십 년 동안 공급을 해온 일본 업체하고 그 경쟁력이 같겠습니까? 예. 그러나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이런 문제가 안 벌어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보호무역주의가 행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고 그것을 지금 아베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전략물자를 일종의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헤쳐가면서까지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악용을 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네. 초기에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감수하면서 좀 납품을 받았어야 하는데 한국 경제의 산업 생태계라는 것이 그러한 왜곡된 부분이 있었다. 이 점은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된다. 네, 저는 뭐 삼성이나 우리나라 그 반도체 대기업들이 그동안 많은 국가적인 지원 속에서 이렇게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대기업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해서 대기업 좀 가감하게 자기 변신을 해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상생의 시대가 사실 정말로 절박하게 왔네요. 네,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마음이 돼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상황을 뭐 모두 다 인식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일 갈등 특집으로 꾸미고 있는 오늘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정치권 대응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대담 이어갑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한일 갈등 해법 특집 토론 이어갑니다. 임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하셨죠? 발언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죠.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해입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통령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가해자 일본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본 외무성의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 방송에 출연해서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무례하다. 이렇게 정말 무례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의 이런 발언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분은 사실 예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일본의 이제 차관급 인사가 그렇죠. 상대국의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뭐 정말 앞뒤가 없는 행위라고 봐야 되고요. 아까 뭐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분이 굉장히 돌출적인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뭐 독도에 갑자기 그랬죠. 와가지고 내가 독도 조사하겠다. 뭐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기도 했었고 또 반대 의원,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에게 주먹질을 날리기도 했던. 네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한 말을 자신에게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전반적인 자민당 내부의 분위기라고 한다면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베 수상 못지않은 이제 극우 인사인데요. 일본은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두 개의 곳. 하나는 야마구치, 하나는 후쿠시마 두 개의 곳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야마구치에는 과거 에도 막부 시대 이제 조슈번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아베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소위 정한론을 만든 또 명치유신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던 오쇼다 쇼인인가 하는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고, 후쿠시마는 아시다시피 이제 엊그저께 어젠가요?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 원전 사태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마 후쿠시마 출신인 모양입니다. 극우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저렇게 질러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냥 우리는 개의치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선 참의원인데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차관급 인사가 이런 말을 해도 정치권이나 이렇게 여당이나 이런 데서는 통제를 하지 않는 건가 보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해도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계와 일본 국민들의 팽배해 있는 소위 이제 일본 경제가 어려운 것. 네. 그리고 패권에서 좀 뒤지고 있다는 것. 또 반대로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트럼프가 일본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니까 한국과 이런 경제적인 갈등을 겪어도 트럼프가 미국이 함부로 한국 손을 들어주지 않을 거란 믿음. 네. 이런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건방진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이 트럼프 간의 그 끈끈한 관계를 믿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오는 24일 한일 양국이 1945년 광복 이후에 맺었었던 그 군사 정보보호 협정 그 연장 여부를 이제 결정할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90일 전에 원래 이게 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제 일명 지소미아 이거 파기해야 되냐 마냐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일단 여당과 야당의 입장들이 좀 갈린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많을 거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일단 지소미아가 한일 간에 굉장히 오래된 군사 협력 협정은 아니라는 거. 이건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3년 동안 실제로 그 군사 정보를 교류했던 건수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한 건, 두 건 이렇게 진행됐던 일들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군사 동맹에 있어서도 한미 군사 동맹, 미일 군사 동맹은 있어도 한일 군사 동맹은 지금 없습니다. 실제로 한반도에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군이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동맹 상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군사보호 협정이 사실 맺어질 과정에서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명박 정부가 이걸 추진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호된 비난에 의해서 이것이 수독됐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일단은 이 군사 정보를 서로 교류한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반도체 전략물자를 너네가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완전한 이 불신을 우리에게 제기를 했고 그것에 의해서 경제전쟁까지를 선포한 마당에 정말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군사 정보를 일본과 나눈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게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요. 제가 이번에 일본 방일단을 갔을 때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님과 함께 갔습니다. 원유철 의원님이 오히려 나서서 일본 그 의회에다가 저와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소미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가 없다.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면 바깥에 나가서는 그런 얘기를 그 자유한국당 대표부가 얘기를 하고 국내에 와서는 지소미아 파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과연 이 자유한국당의 정책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 지금 이 국익에 맞서서 국익을 해치려고 하는 것에 맞서서 함께 노력해 가는 것이 기준이냐 아니면 여전히 국내의 정쟁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을 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일본에 가서는 지소미아 파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국내에서는 원내대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 집권 정부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정부 때리기를 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의 그런 약간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정의당 우리 이정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지소미아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2016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정보 교류된 것도 몇 건 되지도 않고 특히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나 우리가 주는 거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면 이걸 파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양국 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정책 행위입니다. 이미 그 신뢰관계가 파탄
폭탄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너네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해 줄 만한 정도의 그런 강력한 압박이죠. 그리고 압박이다. 사실은 네. 이것은 일본 정부를 향한 압박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미일 삼국 간의 어떤 동맹체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네네. 점에서 한일 간의 이런 군사적인 어떤 협력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상태는 아닐 아니니까. 거라고 보입니다. 예. 이런 점들도 이후에 미국에 여러 가지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나. 네, 박병계 그러니까 의원님. 2016년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이제 이 지소미아라는 게 체결이 됐죠. 네. 그럼 2016년 말 이전에 한미일 간의 소위 어떤 외교 안보의 외교적 측면에서 공조가 없었느냐? 공조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과학 정보나 위성 정보 같은 것을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고 우리도 네. 마찬가지로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전달을 했죠. 2016년 말로 가면 북한에 의한 소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한 라인이 없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소미아는 동북아시아 특히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일종의 패권을 지금 주장하고 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에 대한 어떤 위협을 지금 가하니까 미국이 일본을 내세워서 일종의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 네. 그리고 남태평양 쪽에서는 호주, 인도양 쪽에서는 인도라는 세계의 중심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항행의 자유를 이제 선언한 측면에서의 지소미아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스스로 신뢰가 깨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뢰가 깨졌으면 더 민감한, 경제보다 더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라는 논리가 일단 첫째 안 맞고, 두 번째는 우리와 북한 사이에 한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소미아의 가치를 낮게 볼 것은 아니지만 위기 국면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일본이 지금 대놓고 한국과 경제전쟁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지소미아라는 하나의 툴을,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 일본만 그렇게 손들어주고 그렇게 계속 폼페이오가 이번에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로서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우리가 협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결국은 미국이 한일 간에 벌어지는 지금 경제전쟁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왜냐하면 일본은 미국 말을 잘 들어요. 네. 우리는 그동안 깔보다가 이제 지금 전쟁이 벌어진 건데 네. 큰 코 다칠 날이 올 건데 결국 미국 말을 잘 듣는 네. 일본을 생각했으라도 이 지소미아 부분은 저는 좀 강경하게 포기할 수도 있다. 폐기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저는 그래서 이게 이 변수가 사실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를 오히려 공격하면서 이 타임에 하필이면 공격하면서 마치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하고 뭔가 해보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아시아에 미사일을 놔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들이 또 사실 또 새로운 변수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이나 폐 이런 것들을 조금 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독도하고 지금 독도 방어 훈련을 지금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식의 독도 방어 훈련을 한다라고 하면 일본이 또 이제 결과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의 이런 되게 복잡한 상황하고 맞물렸을 때 누구에게 더 득과 실이 될까?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인 그런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특실의 문제를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우리가 초래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의한 도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조했던 말 중에 제가 제게 딱 들어오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민주 역량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제법의 질서를 강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일본처럼 일본 사법부처럼 일본의 정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노 변호사님 잘 알다시피 법원의 재판에 행정부가 간섭을 하면 그게 사법농단이라요. 그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전직 대법원장이 지금 깜빵에 가 있는 거예요. 그저께 나왔지만 보석으로. 네. 그것을 일본이 모를 턱이 없습니다. 근데 일제 그 강제징용된 그 노동자들이 그 개인 청구권에 기초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을 대법원이 들어줬다는 이유로 네. 지금 무도한 경제전쟁을 도발하고 있는데 저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되어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배고 국제법 질서에 대한 위배라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일본이 저런 도발을 했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제가 소비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단결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문제밖에 수단이 없다는 거죠. 원회의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네. 우리 이정미 의원님. 예. 그 일본 정부의 목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 추격을 동아시아에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죠. 본질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극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저희에게 길이 없다는 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독도 훈련은 사실 이게 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연례적으로 2번씩 해왔던 일입니다. 네네. 다만 올해 6월 달에 독도 훈련은 일본에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라고 예. 시간과 기회를 준 일입니다. 그런데 뭐 어느 영화 대사처럼 호의가 잦으면 권리인 줄 안다고 그렇죠. 이렇게 일본이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해왔던 훈련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매번 이 훈련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우리에게 항의를 해왔지만 우리가 이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이상 그리고 동해안에 여러 가지 방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이상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훈련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도방어 훈련은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연례적으로 해왔고 올해도 전반기에 해야 될 것을 잠시 그 일제징용 판결 때문에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그렇죠. 잠시 유예를 한 건데 예. 중요한 것은 연례적으로 해온 독도 방어훈련에 예를 들어서 해병대가 독도에 상륙을 했을 때 일본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저는 연례적으로 왔던 이것에 대한 통상 일본의 대응보다는 훨씬 강력한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네. 즉 군사적으로 상당한 어떤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오히려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독도 방어훈련은 그 정도로 하고요. 사실 이걸 질문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는데요. 지금 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음주심사 논란이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퇴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1분씩만 짧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이정미 의원님. 네, 뭐 굉장히 시급한 사안들을 앞둔 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경을 총괄 진두지해야 될 그렇죠. 예결위원장이 그 시간에 술을 마셨다.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날 국회에 모든 의원들, 보좌진들, 기자분들 전부 대기하고 그렇죠.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국민도 그랬죠, 전부 다. 본인이 그날 종결될 것 같아서 그랬다? 정말 그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은 안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결위원장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봅니다. 네. 이해선 대표님께서는 그날 아침에 화이트리스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굳이 술을 안 드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사퇴냐 종종이냐 이러면서 마치 지금 이 한일 대전의 어떤 본질을 희석하는 이런 식으로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중단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나 이제 그 많은 자영업자들 특히 일식집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심적인 타격이 너무나 크다. 그런 점에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서 일정하게 좀 자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결위원장이 추경을 논하는 것하고 딱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하나 하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네. 아니 뭐 사퇴냐 정정이냐 논쟁에서 낮술이냐 아니냐 청주라고 하던데요. 낮술이냐 아니냐 논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 반주라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지적할 자격이 있는가. 건건이 일본과 일본의 아베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와 우리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 심지어 자해적 사건까지 들여대가지고 무슨 민경욱 대변인이라는 양반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술 격차가 50년 차이다. 세상에 민경욱 네. 의원과 국민과의 인식 차이가 50년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자해적 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이해찬 대표 뭐 글쎄 안 드셨으면 좋았는지 그런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시다. 식사 또 더군다나 일식당까지 그럼 다 문 닫게 하는 게 맞는가요? 네네네. 그럴 자격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하늘 갈등 해법 특집 토론으로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네, 왜 정치인이 문화예술 행사에까지 개입을 하냐. 지금 일본에서 반발이 심하다. 평화의 소녀상 작가 김은성 작가가 오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고 있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이번 전시의 제목이 바로 표현의 부자유입니다. 검열을 넘어 예술에 걸린 표현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시의 목적이겠죠. 일본의 아베 정부, 예술작품 전시회까지 정치적 입김을 넣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숙해져가는 일본 사회와는 달리 과거로 회귀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